예전에는 나무가 가을에 벌겋게 취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당신은 가을 나무입니다. 손바닥을 활짝 펴면 손금으로 사라지는 가시들, 생명선 줄기 따라 알알이 보이는 붉은 피토리, 낙엽입니다. 무엇이든 취해 돌아보면 가을입니다. 네, 언제인지도 모르게 훌쩍 다가와 마음을 물들이고 여러 감정들로 취하게 만드는 좋은 가을날. 안녕하세요. 민인의 별다방의 진행을 맡은 성악가 서정민입니다. 네, 제가 민이에요. 먼저 들려드린 가을이라는 멋진 시의 주인공 윤성택 시인을 첫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2001년 문학사상 시인상의 당선을 시작으로 2015년 한국시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올해의 젊은 시인상과 2019년 제9회 시와 표현에서 작품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외로움과 쓸쓸함이 사무치게 배어있는 시로 읽는 이들의 마음을 성찰하게 해주시는 윤성택 시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시인님과 인사를 나누기 전에 시인님이 시인님의 가을이라는 시를 낭송했는데요. 한 팬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묘사를 통해서 감각화된 장면을 이미지화하는데 탁월한 시인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참 저도 이 시를 읽으면서 공감이 됐습니다. 저도 시 구절마다 이렇게 다 그림처럼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작은 어떤 공연을 정말 제 눈으로, 어떤 미술관에서 미술 작품을 눈으로 보는 듯하게 그 시가 정말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것 같아요. 제가 시를 읽으면서 느꼈던 건데, 어떤 이런 시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묘사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서정 씨가 네. 시적 성감물을 먼저 찾아낸 다음에요. 그 시적 성감물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이입시켜서 나오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대부분 서정 씨는 자연에서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묘사하는 과정이 자기 마음을 그려내는 과정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묘사를 선다는 것은 나의 마음을 시적 대상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시들은 묘사 위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묘사에서 특히 시각이 많이, 제 시도 그럴 겁니다. 많이 있는 게, 인간은 그 뇌로 봤을 때 시각이 한 70%를 뭐라고 그러죠? 신뢰한다고 그래요. 뇌가요. 그러니까 시각이 상당히 전반적인 흐름을 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시들 보면은 시각화된 시가 많이 있죠. 묘사적으로. 그러니까 시가 대부분 시각화로, 그다음에 어떤 청각이나 이러면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네. 공감각적인 뭐 그렇죠. 소리 없는 아우성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 많이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시각이 주된 거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방금 공감각은 두 개를 섞은 거죠. 네네. 그런데 대부분 시각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 쓸 때 뭐 이렇게 쓰시는 분한테 이렇게 강의하거나 할 때 보면 오감을 활용하라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다른 감각, 특히 미각 같은 것도 시의 어떤 흐름상 넣으면 중요하죠. 예를 들면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미각이면은 미각이 어떻게 시를 표현이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짜다, 맵다 정도일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자면 혹시 네. 그 미각으로 했을 예, 때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얘기하면 가을바람이 미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있습니까? 뭐 가로등을 할자, 할자. 예, 할자, 노랗게 뭐 묻어난다, 빛이 묻어난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죠. 이렇게 할린 거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혀로, 예. 아, 리을의 그러면은- 티읕 받침이죠. 어떤 맛이 느껴지지 않아도
그런 모습으로 해도 그게 미각으로 그렇죠. 이제 보여지는 거죠. 미각화시키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어려운 말들이 나와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그 시적 상관물이 뭘까요, 시인? 시적 상관물이 뭐냐면요. 시적으로 상관된 또 다른 대상이란 뜻이거든요. 결국은 시적 화자, 시를 쓰는 사람의 또 다른 자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대상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기타라고 하면 네. 이 기타에 어떤 애증이나 감정이 있었을 때 내 네. 감정을 뭐 이 기타가 운다 뭐 그렇죠. 이런 예를 들자면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내가 볼 때 저 기타가 나의 시적 상관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나의 감정이 있는 것이면 다 시적 상관물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예. 그럼 사람도 그렇고. 그 사람과 사람을 감정이입한다. 되게 가깝죠. 그거는 그죠? 좀 멀수록 좋아요. 아, 멀수록. 예. 뭐 전혀 다른 거일수록 더 낯설고 새롭고 신선해지죠. 그럼 뭐 바람도 좋고 아니면 태양, 뭐 그렇지. 달 뭐 이런. 네. 그렇군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서정시라는 거는 그냥 서정적인 감정을 노래한 시가 서정시인가요? 그렇죠. 서정적인 노래를 하는 건 시인데 서정시인데요. 그러니까 서사는 이야기 흐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서정은 이런 자연이나 이런 것들을 빗대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서정시로 그렇죠. 우리나라 시들은 대부분 이제 서정시로 이렇게 계보가 다 이어져 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서정시가 아닌 시들은 굉장히 좀 딱딱한 느낌이 드는 시들인가요? 그렇죠. 그런 시들은 대부분 상당히 빗대지 않고 아, 목소리가 빗대지 않고.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요. 그러니까 구호 같이. 그러니까 거기에는 상관문이 없어요. 자기가 알몸으로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메시지는 강하지만 전달력도 강하지만 문학적인으로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직접적이다는 거죠. 아, 조금 약간 낭만이 없다. 그런 셈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 예전에 그 외국 시들을 번안해 놓은 것들을 보면은 조금 제가 딱딱하다고 느꼈던 적이 좀 많이 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조금 외국 시들은 조금 이렇게 뭐랄까 좀 더 직접적이었다고 할까? 네,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 어떤 계절이 지금 또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왔잖아요. 이 찬바람이 어울리는 이 계절에 어울리는 작가님의 시를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기별이라는 시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별. 나무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바람이 불러주는 사연을 받아 적는 것은 잎새들의 오랜 관습이다. 여름 지나 가을이 오면 엽서 한 장 그대에게 받을 수 있을까? 단풍잎을 우표처럼 떼어내 책갈피에 꽂는 날이면 걷는 이 길 끝 그대가 서 있을 것만 같아. 나무들은 온통 붉은 우체통을 꿈꾸는데 감사합니다. 이 작가님 시를 작가님께서 직접 읽어주시니까 그 뭔가 그 작가님 특유의 그 아까 말씀하셨드렸던 그 허전하고 뭔가 쓸쓸한 감정이 한결 더 이렇게 묻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뭐랄까, 되게 짙은 음악 중에도 그런 음악들이 있습니다. 경음악처럼 그냥 되게 가볍게 이렇게 노래하는 음악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감정들을 굉장히 무겁게
노래는 음악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작가님의 시는 그런 음악을 듣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고 어떤 편안하면서도 따뜻하게 다가오지만 사실 굉장히 뭐랄까 되게 쓸쓸하달까 그 찬바람이 아까 말씀하셨던 바람이 이렇게 가로등을 핥는 이렇게 뭔가 쓸쓸함이 저를 이렇게 한껏 이렇게 핥아주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한 문학평론가가 또 네. 작가님의 시인님의 시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윤성택의 우울함과 외로움은 이 바깥에서 수없이 재조직되는 거짓 자아의 중심을 벗어나서 본래적 자아에게로 귀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정념이다라고 평을 했는데, 사장님 제가 이게 말이 너무 어려워서,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우울한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이다, 뭐 이런 뜻일까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그렇죠. 저도 이렇게 우울이라는 감정이 시 쓸 때 상당히 중요한 한마디로 주파수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외롭거나 우울하거나 쓸쓸하거나 이러한 그 감정을 가질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감을 느끼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하지만 항상 기쁘고 이렇게 들떠 있으면요,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수가 없거든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소외시킨다고 그럴까요? 주변으로부터.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이 외로움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과학적으로도요, 저희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요, 우울증에 걸린 환자의 뇌에 그 신경세포 활성화 부위하고 시인이 시를 쓸 때 그 활성화되는 부분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실제로 많은 시인들이 우울증을 앓거나 드러내진 않지만 앓고 있었다는 경우도 있고요. 결국은 우울이라는 감정은 이렇게 멀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터널 같은 걸까요? 거기를 들어가야지만 시를 쓸 수 있는. 그렇군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떤 예술가들이 어떤 예술을 창조하거나 이제 재창조할 때 특히 배우들도 그렇고요, 음악가들도 그렇고 어떤 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잖아요. 철저하게 자신을 네, 주변에서 소외시키고 자신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그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저도 그런 감정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극 중에서 이제 역할을 맡아서 오페라에서 그 어떤 리골레토를 연기한다거나 할 때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시 나를 배척시키고 어떤 그 사람의 감정을 가져 들어보고,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나의 감정을 다 배척시키고 그 감정만 꺼내서 그 캐릭터화 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 조금 뭐랄까 굉장히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러면 이게 뭔가 기쁜 느낌보다는 막 신나고 그런 것보다는 이게 사람이 가라앉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감정이 굉장히 예술에 있어서 창조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네, 그 어떤 우울감과 외로움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이 바라보기도 하지만 어떤 평론가가 말하듯이 본래적인 자아로 귀의할 수 있는 감정의 어떤 묵직함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어떤 작업을 하기 전에 밤샘 근무나 이런 어떤 근무를 하기 전에 정신 차리려고 아메리카노에 샷 2번 탁탁 털어가지고 투샷, 쓰리샷으로 마시잖아요. 네, 네. 그런 것이 아닐까요? 이런 과정들이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어떻게 커피 얘기하니까 네. 네, 커피 한 잔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네, 좋죠.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커피 한번 타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직접 갈아서 내리시는 게 아니네요. 네, 한국은 어머 이렇게 상표를 가려야 되죠. 이렇게 간단하게 네. 어떻게 2번 말아드릴까요? 저 하나만 족합니다. 네.
봉지 커피에 정석으로 타시는군요. 그렇죠. 요거는 이렇게 봉지로 네. 저어줘야 그 맛이 납니다. 이 비닐 맛이 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저도 이렇게 예전에 알바하거나 이럴 때 네, 힘들면 이게 커피 한 잔 이렇게 말아가지고 딱 같이 일하시는 분들 딱 돌리고 저도 한 잔 마시고 하면 그게 또 힘이 나더라고요. 네. 여기 정신도 차려지고 저렇게 달달하니 프린 맛도 좀 있고. 네, 그러면은 또 제가 네, 시인님의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후의 커피. 음악이 의자에게 기대 눈을 감으며 오후 3시도 사람이 스민다. 뜨겁게 흰 여벽이 일렁이는 창밖, 한 모금의 구름. 탁자마다 굴러간 말들은 갈색 원두처럼 번들거린다. 창문이 막 걸러낸 햇볕도 가라앉고 시간도 입자여서 걸음망을 통과하듯 일상이 빠져나가고 나면 푸석하게 말라간다. 그립다는 건 베어든 날들이 옛일에 맺히는 온도, 먹먹하도록 바람이 구름을 떠민다. 말라붙은 컵 바닥을 휘돌아 어디까지 가볼까? 어디까지? 목숨이 한 사람을 끌어당긴다. 음악이 한 그루 감정을 부스스 흔든다. 다시 또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사랑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 세상도 끝나고 날 위해 빛나던 모든 것도 그 빛을 잃어버려. 누구나 사는 동안에 한 번 잊지 못할 사람을 만나고 잊지 못할 이별도 하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하게 되는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아, 노래 정말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 혼자서 가을 깊은 산을 한 바퀴 돌고 온 느낌인데요. 가을 깊은 산을 돌고 온 느낌이요. 뭔가 좀 깊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뭔가 시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랄까 음악도 어떤 젊은 사람의 음악과 어떤 인생을 조금 살아본 사람의 음악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제가 인생을 뭐 많이 살아본 건 아니지만 뭐 저도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네. 뭐 소위 이제 마음고생이 음악을 또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가끔 가다가는 어떤 제가 했던 고생들을 재료 삼아서 어떤 그런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노래할 때 잠깐 빌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할머니랑 계속 같이 자랐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할머니 제가 지금 울지 않고 지금 이 감정 잘 남겨놨다가 제가 노래할 때 쓰겠습니다. 이렇게 할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노래 할 때나 어떤 그런 감정을 꺼낼 때 할머니 생각을 하고 그때 남겨놨던 감정을 조금씩 꺼내서 쓰는 느낌이랄까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시인님께서는 그런 감정들은 어떻게 또 잡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비슷한 그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그 시를 공부하겠다고 해서 이제 문예창작학과를 다닐 때 이제 시장통에 조그마한 자취방 하나를 얻었거든요. 얻었는데 방이 육각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방이 육각형이요? 예, 약간 육각형이에요. 네. 그리고 되게 조그만 방이고, 그다음에 문 열면 바로 부엌이 있고, 이제 호스도 있고, 이게 있는 곳 아주 창문 없는 방이었어요. 예,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독립하면서 했던 거라서.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앞정으로 제가 원고지를 다 이렇게 습작을 했었으니까 꽂아놨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땐가는 늦게 들어와서 이렇게 옷을 싹 벗는데 앞정이 뚝 떨어져서 되게 무릎에 아우. 닿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몸이 되게 아팠었었는데 무릎걸음으로 이렇게 나가서 물이 없으니까 수돗물을 틀어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등단 소감에다 썼어요. 아, 네. 그때만큼은 이제 시하고 나하고 뭐 상당히 밀착되어 있는 시기였던 것 같다. 시를 쓰는 순간은 그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 골방에 들어가야지만 시를 완성하고 나올 것 같다. 이 얘기가 좀 전에 하신 얘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럼 시를 쓰실 때마다 그 골방으로 마음속에 있는 그 골방으로 그 네. 이미지로 그 골방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아, 그 예전에는 거기 들어가는데 한 1시간, 2시간 걸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음악을 듣고 커피도 마시면서 되게 몸을 이렇게 차분하게 아까 얘기한 그 주파수로 빠져들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우, 저도 느끼는 거지만 쉽지 않으시겠어요. 그 과정들이. 네. 그래도 한편으로 보면 되게 재밌는 일이기도 해요. 그것에 몰두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시를 쓴다고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니 벌써 새벽 3시. 그렇게
이렇게도 생각해요. 시간을 순간적으로 빨리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시쓰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시간을 순간적으로 빨리 보내는 방법도 시쓰기다. 예. 멋있습니다. 그럼 시인님께서는 시를 언제부터 쓰셨던 거예요? 어디 그 기사에서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일기를 많이 쓰셨다고. 네. 예, 근데 그 일기를 쓴 게 어떤 시인이 됨에 있어서 도움이 좀 되셨는지가 좀 저는 궁금했어요. 거기서 그 기사에는 6년 동안, 초등학교 6년 동안 빠지지 않고 일기를 꾸준히 쓰셨다고 거기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아니 초등학생이 도대체 어떻게 6년 동안 일기를 빠지지 않고 쓸 수가 있는가? 저는 그 일주일에 한 번 숙제 검사하는 날 몰았었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여름방학 끝나면 여름방학 일기를 하루에 몰아서 썼어요. 막 엄마 아빠 불러가지고 막 너 엄마 나 뭐했지? 하면서 막 그렇게 썼는데 그런 꾸준함이 있으셔서 이렇게 시인이 되신 것이 아닌가. 그게 가능한가요? 초등학교 때 그렇게 이렇게 일기를 그렇게 꾸준히 쓴다는 게. 저도 방학 때 몰아서 쓴 적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꾸준하게 쓴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일기장을 겹치잖아요. 네네. 그래서 6-7권씩 이렇게 가방에 넣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아, 일기장을 들고 다니셨군요. 가방에 넣고 다녔죠. 이렇게 숙제 검사 때 일기도 검사하셨어요, 담임 선생님이. 네, 그쵸. 네, 감사하죠. 붙여서 넣고 다녔는데 정말 희한한 게 이 중학교 올라가니까요. 1학년 말부터 2학년 때부터 갑자기 일상을 적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의 오늘 있었던 일을 적는 게 아니라 이게 뭐지? 자꾸 내 마음에 있는 걸 적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참 지나서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시란 이런 거라는 것을 막연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아예 그냥 일기장이 습장 노트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일기를 쓴 건데 그게 어느 순간 그냥 그게 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루 일기를 적는 건데 일기를 쓰다 보니까 하루 일을 적지 않고 내 마음을 적는다는 그날의 어떤 그냥 그날의 마음의 일상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마음의 흐름을. 네. 멋있습니다. 역시 어릴 때부터 계속 뭔가를 쓰고 이게 익숙한 사람이. 저는 방학 때 숙제 검사하러 갈 때도 일기장이 한 권이 넘지 않았거든요. 제 일기가 어떤 반장을 넘어가 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그 초등학교 일기장에는 이렇게 그림 그리는 칸이 있잖아요. 네네. 그림을 조금 더 크게 일부러 그립니다. 그럼 칸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오늘은 뭐 밥을 먹었다. 그렇게 적었었는데 이게 그렇게 또 발전을 또 하셨군요. 여기 네. 글을 쓴다는 게 내 안의 미지로의 여행을 떠나는 것이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그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감정을 쫓아서 여행을 떠나는 그런 느낌이죠. 내가 알지 못하는 감정을 찾아서. 그렇군요. 그 감정을 담기 위해서 뭔가 계속 곱씹어보고 그런 과정이 여행이라고 말씀을 네. 하시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또 예쁜 말이라서 제가 좀 적어왔었는데 네. 마음에 있는 속마음을 쓰고 싶다. 요 말이 저는 너무 이걸 초등학생이 썼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쁘더라고요. 말 자체가. 그래서 요 말도 어떤 그런 단락에서 연결된 얘기인가요? 그렇죠. 내면의 그 소리에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선은 진실해지거든요. 시를 뭐 다른 사람 것도 읽다 보면요. 진실되게 읽히는 게 있어요. 그게 진정성이라고 그러는데 진정성. 예,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잘 드러낼 때 독자들한테도 똑같이 전달이 된다는 거죠. 울림이 가고 감동이 오고 그런다는 거죠. 내 마음에 있는 게 어떤 진정성 있게 전달되려면
그게 약간 우리는 그렇잖아요. 뭔가 노래를 할 때도 좀 그런데 뭔가 너무 겉멋이 들어있으면 네. 네, 뭔가 전달되는데 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뭔가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인데 시에도 그런 게 있나요? 겉멋. 약간 겉멋, 네. 약간 이게 소위 말해서 훅갓이라고 약간 그런 표현들을 좀 하는데, 네, 약간 뭔가 있어 보이게 좀 노래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런 게 또 있을까요? 그렇죠. 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겉멋을 차리는 시가 종종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네, 직유를 많이 쓰죠. 직유가 뭔가요, 선생님? 직유법에서요. 뭐뭐처럼, 뭐뭐 인양, 뭐뭐 같이 이렇게 직유를 많이 쓰거든요. 그거는 쓰면 쓸수록 이렇게 화려해지긴 해요. 아,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자 그러면 금반지를 하나만 끼면 좋잖아요. 그런데 열 손가락 다 끼고 있으면 이게 그런 것처럼 약간 직유를 남발하는 시들이 이제 겉멋이 좀 있는 시들이다라고 그러죠. 사실은 은유 쪽으로 가야지 더 낫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 이렇게 창작 교실 강의할 때 보면 시 한 편의 직유법은 직유는 3번 이상 넘으면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어떤 직유나 은유를 너무 많이 남발하는 것이 조금, 은유는 괜찮아요. 은유는 또 괜찮군요. 네. 직유만큼은 남발하게 되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겉멋으로 보일 수 있다. 너무 화려해진다, 과하다, 열 손가락에 금반지를 낀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참고해서 네, 혹시나 글을 적을 때 너무 남발하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